이어서 지정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실 전문가 3분 모셨고요. 패널 분들께서는 각자 한 7분 내외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사회연구원 박지영 선임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유중구 교수님 과학기술 환경으로부터 기술 통제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나가야 할 방향까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셔서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제가 이제 감명 깊었던 그러니까 인상 깊었던 내용들 몇 개 말씀드리고 또 저도 첨언하고 싶은 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환경 뭐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즉각적으로 안보하고 경제에 이 기술이 일체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시대, 디지털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이나 분석 혹은 이제 앞으로의 대책 등을 세울 때 이 디지털의 특성을 항상 감안을 하면서 어떤 분석과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뭐 레귤레이션, 디레귤레이션이 합쳐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차원에서 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규범 확립 그리고 우리가 규범을 적용하는 일 등에 대해서도 또한 굉장히 우리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국의 그 전략적 방향성을 미국도 고민하고 있다 말씀을 하셨고요. 미국이 고민하고 있을지에는 미국과 중국의 눈치도 봐야 되는 우리나라는 아마 더욱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선진국, 기술 선진국들의 방향성,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를 항상 우리가 분석하고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서 또 뭐지 세계에서 이 미중 경쟁에 민감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도 민감도가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이 위치가 굉장히 독일하고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하고 같이 또 연계해서 대응하는 그러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안보 위협을 말씀을 하시면서 "기술은 기술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기술은 또한 이제 기술로 대응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어떤 안보 위협이 되는 기술이 사실은 이제 먼저 출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갭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기술이 나쁜 곳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용되지 않기 위한 노음 형성에 또한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제 안보 위협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규범이라든지 네트워크 형성, 정보 공유에 또한 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주제가 기술 패권 시대 과학기술 외교의 방향성이었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원인과 진단을 하고 현안 분석하고 뭐 미래 예측 통해서 방향을 어 이렇게 제시하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빠르게 개발되고 또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긋하게 앉아서 분석을 뭐 오랫동안 하고 철저히 하게 하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특히 이제 과학기술 기획 평가 정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렷한 그 의식을 가지고 굉장히 빨리 스피디하게 반응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큰 방향으로는 이제 오늘 제목의 국가, 과학, 기술, 외교 어떻게 이렇게 다 분절로 잘라 보면 네 가지가 되는데 사실 국가의 방향성, 과학의 방향성, 기술의 방향성, 외교의 방향성이 어떤지를 보고 이게 아주 딱 일체돼서 무슨 이 전체주의 국가처럼 진행할 수는 없겠지만 각자의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 명확한 판단 하에 어떻게 좀 얼라인이 돼서 움직여야지 우리가 과학을 하시는 분들도 외교적인 자리에 갔을 때 뭐 입장을 뚜렷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외교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의 기술의 방향성을 정확히 아셔야 또 과학기술 외교를 할 수 있고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 교수님께서도 뭐 말씀하셨지만 각 부처의 연계나 전략적인 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굉장히 어려운 과학기술 환경에 처해 있는데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디지털 기술, 뭐 네트워크 기술이 디커플링 되고 있는 거는 뭐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제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주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인프라들 각각의 나라가 각각의 기술 독립을 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디커플링이 일어난다거나, 선진국 혹은 뭐 같은 이념을 가진 국가들끼리 기술 개발을 혹은 기술 표준화를 정해서 과학기술 연구 개발 단계에서부터 그 방향성이 달라지는 디커플링, 이런 것들은 아 뭐 단기간이 아니라 굉장히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디커플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반 상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학의 방향성, 기술의 방향성, 국가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한 줄 이제 좀 이렇게 맞춰져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다시 한번 뭐 저는 계속 그 강조를 드리는 건 규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규범과 표준화, 그리고 데이터 가버넌스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과학, 기술, 국가, 외교 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뭐 과학기술 경쟁력 유지를 위한 외교 전략,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뭐 여러 전략들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규제 전략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기술 동맹을 맺는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나라들과 기술 동맹 전략,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기술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지원 전략, 이러한 규제 지원 동맹 전략이 또 조화롭게 움직이고 그런 조화롭게 기획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디지털 전환 혹은 뭐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는데, 뭐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도 많지만 우리나라의 규모, 그리고 우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해서 한계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거를 또한 우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쟁력 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국제 규범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서 기술 동맹, 우리가 유사한 나라들과 동맹을 통해서 기술 주권을 확립을 하고, 우리가 진짜 핵심이 되고 기반이 되는 기술을 불안하지 않게, 우리가 직접 갖고 있는 기술이 아니더라도 불안하지 않게 사용하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수요 포럼이니까 그 과학기술 기획 평가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거를 잠시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급속한 발전이란 거는 국가 주도가 사실은 어렵다는 얘기랑 이제 맞 비슷하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에서 철저하게 기획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하고, 이 시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그 과학기술 기획 평가 체계가 좀 계속 유지되면서 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방향성을 잡아서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뭐 R&D 투자, 이제는 이제 민간에서 굉장히 빠르게 R&D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조금 더 방향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방향성에 대해서 뭐 이 좀 연구 혹은 계속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의 기획 기능보다는 연속적이고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획 기능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그 기초 기반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펀더멘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탄하게 받쳐줘야 하는 분야고, 이거는 이제 변화 없이 굉장히 조화와 균형을 가진 국가 R&D를 추진을 해 나가되, 계속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 계속 상황을 주시하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획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 규범 관련해서도 이 규범에 관련해서 기술과 외교와 안보와 경제를 모두 다 통합적으로 보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주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이 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같은 기획과 평가의 기능을 가진 이런 기관에서 조금 더 이런 역량을 결집해서 새로운 기획과 평가의 모델을 좀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외교 전략에 있어서 디지털 분야에서의 강점을 특히 활용하고 또 국제 교류에 적극 참여해 달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기술 선진국의 그 방향성을 분석하는 것이 시급하고 또 연계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저희 키스텝에서 또 주도적인 역할 관련해서 좀 대비를 당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회 미래연구원 차정미 센터장님께서 의견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미래연구원의 국제전략연구센터장으로 있는 차정미라고 하고요. 사실은 저는 그 중국 외교안보 연구를 하면서 국제정치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시대적 수요와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과학기술, 기술 패권 경쟁 연구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초청해 주셔서 우리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거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과학기술 분야하고 그리고 국제정치와 외교안보의 분야가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대적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말씀 맞게 유중국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 외교의 르네상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탈냉전 직후 2000년대 초반에 정보화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던 시기에 과학기술 외교가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에 다시 이렇게 강대국 중심으로 물론 이런 것들이 강대국 정치의 부활하고 굉장히 밀접히 연계되어 있지만 굉장히 과학기술 외교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 작년에 11월인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국무부 계속 혁신 얘기하면서 신흥기술 특사를 신설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본이나 유럽에서도 최근에 이제 기술대사 그리고 과학기술 자문관 새로운 자리들을 신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교정책이나 외교안보 결정에 있어서 과학기술적 자문이라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렇게 과학기술 외교가 새롭게 부상하고 뭐 부흥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과학기술 외교의 양면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양면성이 보면 하나는 글로벌 코어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뭐 기후 환경의 인류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래서 결국은 국제 협력이 필요한 분야가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었던 게 한랭전 직후하고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하면 최근에 사실은 과학기술 외교는 다른 쪽 이게 양면성 중에 하나의 좀 경쟁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미중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강대국 정치가 부활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나오고 있는 과학기술 외교의 새로운 측면의 강조, 재강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까 유진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이제 과학기술 외교라고 하는 게 이제 글로벌리즘이라기보다는 사실 내셔널리즘이나 오히려 얼라이언스 된 사실 외교 전략적 측면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게 최근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같은 거 인도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나 뭐 쿼드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B3W라고 하는 G7에서 나왔던 이제 개발도상국에 대한 디지털 지원 그리고 유럽에서 요즘에 하고 있는 D4D라고 해서 아프리카나 중남미에 이제 디지털 지원을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보면 물론 뭐 세계 글로벌한 디지털화에 대한 선진국들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고 과학기술 외교의 굉장히 선한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서구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이런 이 외교 전략적 접근, 과학기술 외교 전략, 디지털 외교 전략이라고 하는 접근들은 사실은 중국이 지금까지 서구가 만들어 놓은 공백을 채워가는 것. 중국이 사실 디지털 확장, 디지털 진출, 그리고 중국 중심의 어떤 디지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거에 대한 굉장한 위협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 외교라고 하는 것의 어떤 또 다른 측면, 강대국 패권 정치라고 하는 거에서 부상하고 있는 과학기술 외교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 핵심은 사실은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견국들은 여기서 뭔가 이제 툴에 대한 도전을 극복하고 기회를 살려야 된다는 건 뭐 똑같이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세계 중견국들이 갖고 있는 과제일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중국뿐만 아니고 중견국도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외교의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혁신이라고 하는 것.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학기술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거냐 하는 건 단순히 이제 투자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외교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서구 선진국들
그리고 그 첨단 기술을 가진 국가들하고 협력을 해서 과학기술 혁신 경쟁력을 높여가느냐 하는 측면이 존재하고요. 이게 혁신의 측면이 존재하고 또 하나는 연대라고 할 수 있죠. 얼라이언스 지금 미국이 하는 방식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굉장히 외교부 과학기술 자문 네트워크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 외교라는 측면에서 혼자가 아니고 얼라이언스 국가들하고 같이 뭔가 이제 중국에 대적하는 사실 테크놀로지 미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미국 패권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과학기술의 첨단 압도적 우위 이런 것들을 상실하는 것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주도해서 서구 선진국들 민주주의 국가들하고 기술 협력을 통해서 권위주의 기술이라고 하는 중국의 기술 진출을 막아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결국은 서구 선진국들이 중국에 대해서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에 좀 자기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 디지털 1대1로도 그렇고 그 중국 1대1로 과학조직연합이라고 해서 안소라고 하는 그 과학조직 네트워크가 있는데 글로벌하게 한 20몇 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중남미의 무슨 우주 그리고 과학기술 센터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중국 과학원이 주도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서구 선진국들의 네트워크를 뭔가 이 컨테인먼트하는 것을 뚫고 가기 위한 나름대로 연대 전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아마 한국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12개 국가들하고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대한 인식하고 전략을 비교 연구했었던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참여했었던 해외 학자들의 상당 부분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초래할 수 있는 이원화된 디지털, 이원화된 그 기술 에코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 뭔가 그것의 부정적 영향을 회피하기 위해서 뭔가 외교적 다자 협력을 해보자든지 아니면 제3의 파트너를 찾아보자든지 이런 이 다양한 전략적 접근들을 하고 있어요. 가장 핵심으로 보면 기술 주권, 그리고 테크놀로지 소버레인티라고 하는 게 최근에 EU에서 많이 하는 건데 결국은 기술 주권을 그러면 우리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기술 자립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높고요. 최근에 유럽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기술 혁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 자율성에 근거한 기술 자립의 문제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지금 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국 대미동맹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 것 같지만 일본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죠. 그 테크놀로지컬 소버레인티 플러스 테크놀로지컬 인디스펜서빌리티 그래서 결국 전략적 자율성, 전략적 불가결성 그래서 자기 없으면 못 사는 그 기술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한국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고민을 하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하게 미국이 혁신경쟁법을 만들고 연대 전략을 만들듯이 한국도 유럽이 하는 테크놀로지 서버레인티 전략이라든지 뭔가 중장기적인 방향에서 좀 종합적인 방향에서 우리가 어떤 기술 혁신을 해갈 거며 또한 기술 혁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외교 전략 수단을 동원할 거며 하는 부분에 대한 중장기 비전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많이 요즘에 국정에서 많이 얘기하는 보통 이제 이머징 테크놀로지하고 미래 국력이 굉장히 밀접히 연계돼 있다고 해서 결국은 이머징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는 나라가 경쟁력을 갖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굉장히 생존이 걸린 전환적 질서에서 국가의 생존이 걸렸다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기술 혁신 전략뿐만 기술 연대 전략에서 보면 아까 우리 과학기술에게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만약에 미중기술 패권 경쟁에서의 뭔가 부정적 틀을 벗어나서 뭔가 하려고 한다면 또 하나는 사실은 원래 글로벌 코어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조금 더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의 영향력과 우리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고 강화할 수 있는 전략 또한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유럽이 하는 D4D와 같이 결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어떤 디지털 지원, 디지털 외교,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과학기술 협력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3의 외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과학기술 외교라는 게 과학기술과 외교가 상호 강화하는 뮤추얼 임파워먼트의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이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고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 어떻게 외교 전략을 활용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외교적
그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과학기술을 활용할 거고 이런 상호 간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이렇게 이런 과학기술 혁신 전략뿐만 아니고 최근에 기술 안보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사실 기술 안보에 대한 경제 안보 얘기는 많이 하는 것 같은 기술 안보에 대한 인식이 유럽이나 다른 서구 선진국들에 좀 약한 편인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외교 전략을 채택하고자 할 때 정책 결정을 하고자 할 때 과학기술적 자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3-4년 전에 이제 화해 이슈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전략적인 안보적인 검토를 해 봐야 사실은 이게 기술적 이 문제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로 다시 귀결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과학기술과 외교가 밀접히 연계되는 사실 뭐 디지털 시대라고 한다면 앞으로 외교 전략과 안보 전략에 있어서 과학기술적 자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질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중요성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 과학기술 기획평가에서 초청해 주셔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앞으로도 과학기술이 외교 정책이나 안보 전략에 줄 수 있는 과학기술적 자문이라는 게 향후에 훨씬 더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차원에서 보면 그리고 사실 과학기술의 양면성에 하나에 치우치는 게 아니고 사실 글로벌 코어퍼레이션이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결국은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양면을 다 고려해서 과학기술과 외교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기 전에 사실은 이제 김성규 국장님 하신 이렇게 오신다고 해서 잠깐 뉴스를 봤는데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발도상국과의 과학기술 협력들을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뉴스를 봐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앞으로 더 많이 국가 외교적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과학기술하고 외교가 밀접히 연계된 공간, 소통하는 공간, 상호 협력이 사실은 과학기술도 그냥 이렇게 하면 사실 안보 전략적 검토나 안보 전략적 이 고려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협력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보면 과학기술 교류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외교 안보적 고려, 그리고 외교 안보적 선택에 대한 과학기술적 자문, 이것을 어떻게 이게 병행을 해갈 거냐, 상호 발전시켜 갈 거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과학기술 외교에서 당면한 위협 요인들을 많이 설명 주신 것 같고요. 특히 기술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혁신 경쟁력이 외교적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또 다양한 형태의 국가 간 연대의 필요성도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기술 안보 인식이 낮은 부분도 또 지적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규 국제협력관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규 국장입니다. 국가과학기술 외교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특히나 정명선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과학기술 협력, 과학기술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셨던 전문가들하고 좀 다른 결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개인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공직 생활을 처음에 협력국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짧은 기간 근무를 했지만 협력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과학기술 협력이라는 용어를 쓸 때 저희 선배님들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과학기술 협력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비정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소프트한 영역이고 그래서 쉽게 외국과의 협력에 물꼬를 트기에 좋은 영역이다. 그러니까 하드한 영역에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지금 기술 패권 시대 그리고 기술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이나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크리티컬한 요소라고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과학기술 협력, 과학기술 외교가 비정치적 영역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고요. 그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과학기술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목적에 대해서 좀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일별을 해보면 국제적으로 우호 세력을 확보한다 이런 의미도 좀 있고요. 그리고
부족한 우리의 기술, 지식의 보완 이런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미래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게 있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오늘 논의하는 그 중요한 요소가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라는 요소가 최근에는 좀 더 기술 패권 시대에 좀 강조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시대의 흐름인 것 같고요. 이 발표 자료에서 뭐 앞부분에 이제 전반적인 트렌드나 그 종합적인 그 인사이트를 주신 것은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서 뭐 현실적인 고려 사항과 방향성에 대해서 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로 이제 실행하는 조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유기적 협력의 네트워크가 부재하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에서 보면은 저 역시도 사실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뭐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뭐 조율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 민간을 포괄하는 이제 정보 공유 인프라가 필요하다.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과학기술자 간의 민간 네트워크 그 확대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제가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것을 그러나 뭐 전반적인 그 트렌드를 외부에서 보시기에 아주 충분하다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보니까 드러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커멘트를 다는 것보다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과기정통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연관해서 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요즘에는 뭐 사안별로 특히나 뭐 군사 안보나 뭐 안보 동맹 쪽에 좀 강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안별로 지역별로 이제 동맹국 간의 소규모 협력체 중심으로 이렇게 질서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그 협력 상대를 정할 때, 협력 영역을 정할 때 과거보다는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세심한 고려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뭐 과거에도 계속 그 외교 채널이나 뭐 안보 채널과의 협조 조정이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더 강조되고 더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정부에서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라는 게 설치가 됐고요. 청와대에는 이제 안보실 산하의 신기술 사이버 안보 비서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전반적인 대외 안보 전략과 관련돼서는 전략회의에서 되고요. 특히나 이제 신기술 관련, 사이버 관련된 그 부분은 또 BH와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하고 또 BH 이 비서관도 이제 NSC 미 측의 이제 NSC와도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채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의견도 이제 반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게 순서가 뭐 이렇게 지적하신 순서는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뭐 가진 문제 의식은 이제 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 수립 기능, 그 서포트 기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이제 협력국 내에서도 해외 동향을 파악하는 이제 주재관을 통해서 파악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서 파악하는 기능이 존재하긴 한데 다 분절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여러 기관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종합하고 전반적인 이제 해외 동향에 대한 파악을 할 뿐만 아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전략적 아젠다 방향성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룹이 필요한데 현재는 이제 키스텝을 과학기술 외교센터로 저희가 지정한 한 상태입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태이긴 한데 제가 있는 동안에 이제 그 과학기술 외교센터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제 그 협력 채널이 과학기술 분야의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ICT 분야는 또 ICT 정책대화라는 영역이 또 있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는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는 OSTP와 하게 되고 ICT 정책대화는 이제 국무부가 하게 되는데요. 약간의 좀 채널이 나눠져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그 미국 측의 그 총괄하는 조직과 과학기술 협력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가 이렇게 양자 채널을 공고하게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작년에 있었던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논의들을 해왔습니다. 작년에 장관님도 워싱턴에 가셨고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미국이 한국과의 그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협력에 적극적입니다.
저희가 미국 측에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서 뭐 협력을 하겠다고 했지만 저희가 이제 미국 측에 제안한 게 있거든요. 이제 한미 과학기술 협력 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은 아직 그 세부적인 뭐 대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논의를 해서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한 틀을 만들자는 게 저희 목표고요. 또 그 이제 그 관련된 저희가 뭐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의 뭐 블록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될 주체가 미국 다음으로 EU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뭐 양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미국 중심의 이제 협력을 했지만 EU와도 아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협력 채널이 가동되긴 하지만 또한 좀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EU 호라이즌 가입을 위한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이제 EU와도 그동안과 좀 다른 관계가 최초로 아시아 국가 비유럽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EU 호라이즌에 가입하는 국가가 될 것이고 만약 가입이 성사되면요 새로운 이제 그 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협력, 과학기술 외교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동안에 이제 협력이 약간 미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 R&D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미시적인 접근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그 외교 협력은 불가능하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교 담당 부처인 외교부와의 긴밀한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 외교부 간의 국장급 정례 회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은 이제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것도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학기술 외교 전문가들의 이제 그 의견들을 충분히 청취하기 위해서 이제 과학기술 외교 포럼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뭐 작년에 이제 그 2회 정도 이제 했었거든요. 온라인 상이라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외교부와도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이 포럼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전문가들로부터의 이제 과학기술 외교부와 관련되는 이제 그 의견들을 수렴하는 좋은 참고가 되고 또 이걸 통해서 또 외교부와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과학기술 외교 아카데미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재 양성 과학기술 외교 전문제 양성을 위해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저희가 내실 있게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표준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저희 나라가 그 표준 분야를 선도하기는 되게 쉽지는 않은 구조입니다. 그냥 따라가기 바쁘고 어떻게 하면 빨리 그것을 이제 따라가느냐. 일부 이제 IT 분야에서는 저희가 표준을 선점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점한다기보다는 빨리 대세를 따라가는 쪽으로 좀 했는데 사실 국제기구에서 저희가 발언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또 현실적으로 국제기구에서 진출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국제기구로 진출할 만큼 국제 그 기구에서의 활동 경험이 많지를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고 또 그분들이 진출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ITU에서 ITU 그 사무총장, 차장, 담당 국장들이 선출되는 해입니다. 9월달에 루마니아에서 했는데요. 저희 나라는 이번에 사무차장직을 이제 출마를 했고 미국은 사무총장직을 출마를 했습니다. 미국 측에는 이제 미국 사무총장과 한국의 사무차장 체제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본격적인 선거가 진행이 되면 판세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희망사항은 그런 체제가 구축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체제가 이제 구축이 된다면 상당히 우리나라도 IT 분야에서 국제기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시스템이 좀 갖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교부에서는 이제 작년에 과학기술 대사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과학기술 대사를 활용해서 이런 선거 활동이나 국제 기구에서 이제 발언을 할 때 과학기술 대사님을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뭐 선발은 되지는 않았지만 유엔에서 기술 특보를 공모를 했을 때 기술 특보도 이제 추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주요 과학기술, 디지털 이제 이런 분야에서 국제기구에서 요직이 이제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진출을 해서 우리나라의 발언권을 높여가는 그런 활동들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또 그런 활동을 또 더 열심히 기존보다 더 열심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뭐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뭐 전반적으로 나왔던 그 방향성에서 일부는 수용해서 가고 있고 일부는 미흡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기술 패권 시대 미래 시장 여건 마련뿐만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부분들 말씀 주셨고요. 또 관련된 그 대응 체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정부에 하고 계신지를 저희가 또 상세히 알 수 있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협력 채널 구축을 위해서 한미 간 협력 기금 또 호라이즌 유럽 비회원국 가입은 또 의미 있고 앞으로도 또 효과가 많이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부처 차원의 또 협력 노력도 말씀 주셨고요. 이제 그 질문에 앞서서 그 유준규 교수님의 일단 말씀을 한번 듣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세 분 토론하신 분들이 몇 가지 좋은 첨언들이나 그 코멘트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이제 질문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박시영 박사님 얘기는 기획평가의 단계에서도 이 과기외교 차원의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하고 또 차정민 센터장님이 전반적인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과학기술 외교의 어떤 트렌드나 성격 이렇게 좋은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국장님이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밖에서 전문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향후의 어떤 계획들 여러 가지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조를 저희도 해봐서 또 저희도 이제 몇 개 과학기술 저희가 전문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 과학기술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또 외교 사이드의 전문가들이 이쪽에 사실은 목말라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과학기술 전문가의 세세한 기술 영역을 다 아는 건 그럴 단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건 아니면 관심 현업에 종사를 하다가 딱딱 막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딱 뚫어지면 그때 어떤 실제 일을 하거나 연구를 함에 있어서 굉장한 갈등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끝으로 장기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과학기술 관련된 그쪽 업무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국제회의나 아니면은 뭐 협상회의나 할 때 가장 큰 느낌이 기술 강국들의 경우에는 외교 전문가들 중에서 과학기술적 지식이 많은 그러니까 오래 이제 그쪽 한 부분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분은 갑자기 과학기술 전문가인데 이분도 굉장히 외교 국제 협력을 많이 해서 외교적 전략적 마인드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기술 강국에서는 확실히 상대 파트너라는 게 많이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플로 질문 받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그럼 지금 온라인을 통한 질문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한 4개 정도 되는데요.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김성규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과 같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과학기술, ICT 트렌드를 고려하면 과학기술 외교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 그리고 민간이 받게 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일 중 유럽 등 주요 나라에서는
과학기술 외교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선 과학기술자와 민간 기업의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런 부분입니다. 해외에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하는지는 제가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기본적인 이제 어 저는 이제 어차피 저희 공직자들이 이제 우리 과학기술부의 공직자들도 과학기술 분야에 오래 종사를 했지만 아주 기술적인 전문성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자문가 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협력국에서도 분야별, 국가별 전문가 협의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자문을 얻고 방향성을 정하고 하게 되어 있고요. 의사결정 이번에 이제 예시를 하나 드리면은 그 아까 과학기술 미국과의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ICT 정책 포럼이라는 채널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미국은 이제 민관 예전에는 다 공무원들과 그 공공기관들만 참여하는 이제 ICT 정책대와 과학기술 공동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 측에서 과학기술 정책 대화를 ICT 정책 대화를 하면서 민관 이제 그 민간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ICT 정책 대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션을 좀 나누긴 했지만은요. 그렇게 나눠 가지고 하자고 의견이 나와서 뭐 굉장히 포괄적인 논의가 가능했습니다. 뭐 ICT 분야에서 뭐 거의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가지는 영역을 망라해서 사실 논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민간에서 보통 이제 협의회 이제 기업 협의회 이런 분들이고 뭐 과학자 그룹에서 오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제 과학기술 공동회의를 이제 개최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식으로 민관 합동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하자고 미 측과 작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과학기술 공동위원회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도 민관 합동의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협의 채널에 민이 같이 참여함으로써 결정하는 과정에 민간의 의견을 듣는 그런 방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 이은 질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요국들은 자국의 핵심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의 경우 긴 시간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 정책으로 활용할 만한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이러한 기술 분야가 있는지 궁금하고 없다면 확보하기 위한 R&D 측면의 개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그 박지영 박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온 R&D를 평가해야 되는 그런 답변 같아서 제가 뭐 답변을 할 그 주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만 핵심 원천 기술 뭐 요소에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으시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부족한 것은 이 핵심 요소 기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요소 기술이라기보다는 이제 강점 기술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섹터에 있는 분들은 내가 어떤 그 섹터에서 모든 거를 그 섹터 내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요즘같이 이제 이렇게 그 과학기술 외교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기술이나 산업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주요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네트워크 기술이라든지 뭐 가령 예를 들면 반도체 기술. 반도체 기술은 뭐 우리가 그 시스템 반도체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고 이 반도체라는 것이 디지털 시대엔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제 그 전자 산업들 그리고 전기 제품들 이런 것이 다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이런 거에 근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랑 협력하고 싶은 국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무기를 가지고 좀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협력을 해가는 그러한 전략이 좀 이제 포괄적으로 좀 브로드한 시각을 가지고 그런 전략을 좀 구사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지만 약간 좀 다른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나라는 디지털 강국입니다. 5G도 최초로 도입한 나라이고요. 6G 논의하는 데에서도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개도국에서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한 경험과 그 운용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제 4세대 네트워크 기술과 관련해서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 합니다. 영국이나 EU는 디지털 파트너십을 한국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디지털 관련되는 기술, 인프라의 구축 경험과 인프라 활용 경험을 가지고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충분히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그 전략적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양자 기술 분야인데 양자 기술 분야는 굉장히 초보 단계의 emerging technology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느 나라가 주도권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다른 선진국도 이 양자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과 초기 단계의 협력 그리고 인력 교류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 분야에서는 충분히 협력의 여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언해드리면 지금 정통부에서 또 국가 필수 전략 기술을 발굴해서 저희 키스텝에서도 세부 분야를 도출하는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국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기술들을 좀 발굴하고 사업화해서 이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의미 있게 좋은 발제와 또 토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우리 발제자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발제하신 내용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각종 국제 협의체에서의 의사결정이 이제는 전문가 그룹의 워킹 그룹에서 논의되는 합의점들이 결국은 의사결정의 최종 단계까지 결정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전문가분들이 구체적 목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서 한국의 전략적 어떤 입장들을 많이 표출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 스테이크홀더들의 관여하는 그런 중간에 결국은 협의체를 작동하는 방식이 목표와 수혜가 명확해질 때 결국 작동이 잘 될 수 있다. 이거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지금 이제 우리 과학기술기획평가원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혁신정책 전반에 있어서 임무지향적 혁신정책이 앞으로는 이제 중요한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여러 영역의 또는 여러 스테이크홀더들의 힘을 하나로 몰아서 결집해서 혁신의 정책의 성공을 가려면 목표하고 그 밑에 하위 단계의 목표들이 서로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하신 우리 이 교수님께서 특히 우주 파트에 대해서 좀 발제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주 파트에 이제 참여해야 되는 영역이 많거든요. 안보 쪽도 있고 뭐 우리 과기 쪽도 있고 외교 쪽도 있고 뭐 아까 6G나 이런 파트 쓰면 이제 정보통신 쪽도 있고 뭐 위성에서는 활용 파트도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이런 우주 분야에 있어서의 미션 지향적 혁신 정책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 여러 스테이크홀더들을 한 방향으로 끌어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조금 더 좀 구체화시켜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모을 수 있다면 힘을 서로 연계하고 조정하는 게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혹시 우주에 대해서 혹시 하나 좀 예를 들어줄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프로세스가 바뀌는 게 물론 개별 협의체가 많이 있는데요. 최근 예컨대 이제 ICT 사이버가 유엔에서 논의됐을 때가 이제 98년하고 유엔 아젠다로 들어갔을
그때 전 세계 그 인터넷 인구가 2%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한 60% 내외 차세대를 많이 달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소위 이제 일부 그 기술 강국들이나 국가 중심적 그 프로세스 논의에 이제 반감이 있고 직접 이해 당사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주도 올해부터 바뀐 게 물론 코퍼스 논의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전에도 이게 딱 클로즈드, 그러니까 우주 강국 몇몇 국가들이 논의되던 시스템에서 이제 개방형으로 바뀐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신기술 파트가 일반적인 트렌드입니다. 이게 소수 중심에서 개방형으로 가고 다중이해계자 모임이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그 과기부에서 우주 관련된 부분에 이제 우주전략자문단을 이제 운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각각의 기술 영역마다 또 각각의 부처마다 이게 전문가 자문단은 다 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모범 사례가 있는 부분, 좀 빨리 된 부분이 있고 그냥 또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상대적으로 극지과학의 좀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각각의 그거는 이제 주무처가 해수부가 됐었겠는데 거기하고 또 해수부하고 또 외교부가 거기 또 극지대사가 있는데 그 페어링이 돼서 첫 번째 구축한 거는 전문가 집단을 분야별 풀을 구성을 해서 이 전문가 풀이 전체 국제회의를 다 워킹그룹이나 담당을 했습니다. 담당을 해서 다 해외 가서 이제 출장도 가고 그게 1회 끝난 게 아니라 갔다 왔던 결과들이 같은 전문가 단원단에서 전부 다 공유를 합니다. 6개 분과로. 공유를 해서 그 시스템으로 이제 구축을 하고 정보 포탈 만들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간 게 그 주요 그 연구기관 대학들 간의 연구 컨소시엄을 이제 만들 단계를 넘어갔죠. 그래서 연구 컨소시엄을 보면 상대적으로 좀 예를 들어 키스텝이 스테피, 키스티 여러 부분에 대한 과학기술 외교 또 저희 국립외교원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그때는 좀 더 중장기적인 전략에서 각각의 경우를 대응하게 되고 이제 국제기구에서 어떤 현안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이런 방식으로 된 거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그럴 때는 다른 관련된 그 센터들이 어떤 다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걸 다 합해서 모았고요. 나중에 단계를 그걸 다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연구 컨소시엄의 법인화 단계까지 간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각각의 이슈마다 그런 단계가 굉장히 다른데 저희가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로 선정하려는 거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주무부처가 어느 정도의 이 전문가 양성을 좀 그 투자를 키우는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자 국제 논의에서는 되게 다 이제 일회적인 부분에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한 것만 이제 보고하고 전문에서 축적되는 단계가 아니라 그게 다른 하나의 이슈가 되면 또 다른 전문가하고 연계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어떤 한 회의가 보통 뭐 2년 주기건 1년 주기 요즘은 경우에 따라 5년 주기까지 하는데 한두 사람의 전문가들을 한 번은 풀타임으로 한번 투자를 과학기술 전문가 중에서 이렇게 해서 연계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네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키스텝 정두엽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기술 오늘 주로 논의됐던 내용들이 그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논의가 된 것 같은데요. 이러한 그 패권 경쟁의 관점이 아니라 좀 협력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전 지구가 전 국가들이 동시에 어떠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뭐 제가 잘은 잘 모르겠지만 ODA 같은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의 협력 아이템이라든지 그리고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답변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이건 이제
그냥 제 사견으로 그 ODA의 경우도 저희가 이제 저희 뭐 그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요즘 통계는 봐야 되겠지만은 그 우리나라 전체 ODA가 그 일본이 이제 인도 한 나라 주는 ODA 절반에 지금 못 미치는 수준의 통계가 돼 있습니다. 절대 그 GDP 대비 0.01로 올리다가 좀 정치가 되는데요. 그래서 ODA의 전체 그 충원도 필요한 것을 전제로 본다면 그 과기의 그 ODA가 되게 중요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다른 그 전에 이제 ODA 중에가 또 그 우리가 좀 산업 그 진출 측면에서 ODA를 좀 그 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는 과학기술이라는 부분이 단순한 시혜적인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좀 좋다라는 국가에게도 부합한다라는 그 관점에서 산업에 대해를 전반으로 포괄하는 그 기술 ODA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은 이 ODA 중에서 저희는 딱 그 한국의 이제 강점이 가진 기술을 수반한 그 기술을 그 이전하건 그 기술을 통해서 그 국가의 인프라를 좀 깔아달라는 부분들이 제일 수요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주의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좀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과학기술 ODA를 이제 그냥 어떤 그 프로젝트 베이스가 아니라 아주 큰 틀에서 그 전체 ODA의 이제 경제산업 ODA과 연결해서 리쉐이프를 하는 그 단계가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뭐 상생하는 기술 외교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없지는 않고요. 뭐 너무 우리 그 기술 분야, 과학기술 분야에서 상호 간의 그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는 분야는 어차피 협력은 불가능합니다. 미국과도 중국과도 그런 부분은 어차피 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협력을 하고 싶어도 수준 차가 너무 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이제 전수를 해 주는 수밖에 없고, 전수를 해주더라도 수용성이 낮은 국가한테는 일정 수준 이상의 무슨 기술 전수라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해야 되는데, 일단 협력 가능한 영역을 생각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부분은 선진국, 후진국을 포함해서 공동의 이슈이기 때문에 협력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류의 공동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협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경을 인접한 국가들 간의 문제는 충분히 그런 문제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이 가능합니다. 중국과는 이제 미세먼지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대한민국과 협력이 가능하고 이제 그 이슈들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분야고요. 한 가지 이제 과기정통부가 하고 있는 것은 메콩강 그 유역에 있는 국가들 간의 수자원 관리와 관련되는 ODA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국가들이 메콩강이라는 그 수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자원 관리 역량을 전수해 준 뿐만 아니고 그 수자원을 가지고 이제 그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충분히 또 협조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온라인을 통한 질문이 이제 2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업의 변화 관련된 내용인데요. 차정미 센터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백신 등 첨단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실제 과학기술 패권 경쟁의 일선에는 기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경쟁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어 치열한 과학기술 경쟁 시대를 주도하기에 제약이 있다고 봅니다. 기업이 과학기술 외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 질문 주신.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제가 그
충분한 대답을 드릴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면 가장 최근에 이 과학기술의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의 전략적 선택, 정책 결정은 정부가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략적 선택과 정책 결정을 할 때 가장 큰 자문을 하고 가장 큰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채널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 안보도 그렇고 경제 안보도 그렇고 실제 기업들이 어디서 그 원자재를 사용하는지, 어디서 어떤 수출입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경제 안보, 기술 안보라고 하는 것들이 정부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결국은 전략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경제 안보든 기술 안보든 경제 혁신의 혁신 선도 국가가 되려고 하는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도 보면 미국이 최근에 AI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백악관에서 AI 서밋 하면서 기업들을 부르고 NSC AI라고 해서 NSC에서 AI 특별 커뮤니티 만들면서 구글의 전 회장이 커뮤니티 회장을 해서 위원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집체학습이라고 아까 잠깐 몇 번 말씀하셨죠. 집체학습이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집체학습을 그룹 스터디를 하는데 핵심이 대부분 다 기술이에요. 인공지능, 블록체인, 데이터, 빅데이터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 그런 집체학습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나 학자들이죠. 네, 기본적으로 또 하나는 사이버 세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식이긴 하지만 사이버 안보위원회 이렇게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뿐만 아니고 핵심 기업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떤 기술 혁신이 됐던 기술 안보가 됐던 거버넌스는 대체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대부분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를 갖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한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혁신 전략을 만들 때든 과학기술 외교를 할 때든 가장 어떻게 보면 행위의 주체는 정부가 전략을 만들고 정부가 외교적 협상을 하거나 외교적 채널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ODA를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학기술 외교를 진행하는 것도 기술 협력도 기술 안보도 마찬가지고 주체는 기업의 핵심일 수밖에 없어서 기업의 의견 어떻게 보면 기업이 훨씬 더 이 어떤 정책 결정이나 전략 협의의 채널에서 레벨업되는 위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밑에서 의견을 들어서 실체를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전략을 구성하는 방식의 상향식 의사결정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역시 김성기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위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되었는데 그에 따라 과학기술 외교 환경에서 무엇이 달라지게 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민간 중소 R&D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재정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줄이게 되는 건지 의무적으로 과학기술 기금을 출자해야 한다든지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하는 부분인데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전체 차원에서 큰 차원에서 방향성만 말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는 그렇습니다. 이제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갑자기 뭐가 바뀌었다 이렇다기보다는요. 대접이 틀려졌는데 대접이 얼마나 틀려졌는지 잘 확인하기 힘듭니다. 다만 의무를 요구를 많이 합니다. 예, 분담금 우리나라의 사이즈와 선진국으로서의 이제 지위에 걸맞는 국제기구에서의 분담금 그리고 활동 리더십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정부 내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나 그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재정적으로 기여를 많이 하는 것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국제기구에 아까 초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이제 글로벌화된 마인드로 국제기구에 많이 진출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오늘 그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유준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또 토론해 주신 박지영 박사님, 차정미 센터장님, 그리고 김성규 국장님, 그리고 포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 주요 아젠다로 이 과학기술 외교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키스텝에서도 세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스텝 수요 포럼은 4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6G 통신 현황과 산업 선점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4월부터는 온라인 참여자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포럼 개최 시간이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역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키스텝 수요 포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